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권미혁입니다. 오늘 저희 탄핵 필리버스터에 주자로 참여했습니다. 먼저 저의 의견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동안 많이 이게 소리도 끊기고 또 버퍼링도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되는 필리버스터 때문에 지루하실 것 같아서 제가 시 한 수를 먼저 들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항일 저항시 시문님의 시입니다. 제목은 그날이 오면이고요.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솟음 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은 칼로 이 몸에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 여러분 옛 시인이라 좀 얘기가 어려우시죠? 미국 하버드 대학의 바우어 교수가 전 세계 저항시 중에서 으뜸이라고 꼽은 것이 바로 이 그날이 오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농촌 계몽소설 상록수로 널리 알려진 소설가 시문의 시 그날이 오면은 일제 식민치하의 광복의 염원을 담은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검열로 빛을 발하지 못하다가 광복 후인 1949년에야 비로소 이 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저는 그동안 광화문에서 일어난 촛불을 떠올렸습니다. 이 시는 전반부는 광복에 대한 기다림을, 후반부는 우리나라가 해방됐을 때의 기쁨을 담고 있는데요. 전반부에 보면 광복이 와주기만 한다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에 성문하고 국문은 누가 파루를 치면 열고 인경을 치면 닫았다고 합니다. 인경은 종각의 종을 28번 쳐서 야간 통행을 금지하는 것인데요.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게 할 것이라는 말에서 바로 광화문과 종로에 모인 촛불 시민들이 현 정세의 답답함을 피켓과 상징물을 들고 청와대 앞길에 종을 울리러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의 시에는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지금 현재 촛불에서 우리 국민들이 행렬의 앞장을 쓰고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는 그런 모습과 겹쳐지면서 느낌이 매우 남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2010년 오늘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행한 헌정 파괴로 인해서 세계에서 가장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의 촛불 지성은 평화로 인내하고 유쾌한 시민 반란으로 더 강해지고 더 완벽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성숙한 시민 역량을 보여준 광장의 촛불 지성은 우리 스스로가 미래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시위의 역사, 자랑스러운 국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광우병 촛불에서 우리 국민들은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다. 100만 명 이상의 국민들과
유모차 부대가 촛불을 들고 몇 날 며칠 시위를 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광장에 나왔던 많은 광우병 촛불 시민들은 좌절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그 촛불에도 불구하고 4대강을 밀어붙였고 서민의 생활을 더 궁핍하게 만드는 반서민 정책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광업별 촛불 때도 당시 한나라당에서 촛불 시민들이 일당을 받고 종북 집단의 사주를 받고 나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도 여지없이 일당 5만 원을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새누리당이나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과연 촛불 집회에서 한 번이라도 나와본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촛불 집회에 한 번이라도 나와본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은 87년 6월 항쟁에서 시민들이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완전한 민주정부를 들어서게 하지 못했던 경험과 지난 광우병 촛불 시위의 실패에 대해 그 경험까지 더해져서 더 지혜롭고 그리고 더 힘차게 우리 사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습니다. 촛불을 이렇게 몇 주 동안 계속하면 사람들이 지치지 않을까? 이제 그만 나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 전주에 일어났던 촛불 160만 명, 그 165만 명이 상한선이 아니겠는가 하고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러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판단을 하시고 다시 거리로 나와서 232만이라는 초유의 촛불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국민이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국이 국민들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깊은 나락에 빠져있는 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시민보다 지혜롭고 똑똑합니다. 디지털 시대에 국민들이 지식을 공유해서 날로 똑똑하고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진단할 수 있는데 그 역동성을 정치권이 도리어 못 담아내고 있습니다. 광장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질서의 해체입니다. 낡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라는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단순히 박근혜 대통령을 물러나라는 게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표상하고 있는 구질서, 즉 박정희 대통령과 유경수의 신드롬에서부터 87년 체제의 유산까지 모든 낡은 구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이상 더 어떤 직접 민주주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런 낡은 질서를 타파하려는 촛불의 민심을 기존의 질서가 잘 받아들여서 변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많은 그룹과 그룹을 지어서 깃발을 들고 나오면서 기존에 있던 낡은 질서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이 낡은 질서를 과연 기존 질서가 타파해낼 수 있을지 우리는 모두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순간, 즉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못할 순간 국민은 국회를 해체할 것입니다. 이제 8일 국회가 개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많은 촛불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국민의 명령과 국민의 눈, 국민의 촛불을 무섭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탄핵은 돌이킬 수 없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정치는 국민이 가라는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타협도 그리고 어떤 기회주의적인 처신도 자리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격을 무너뜨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의회와 광장의 집단지성이 하나로 같이 맞붙은 목표, 그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의 소통과 합의를 통해서 우리는 기회가 균등하고 평등한 나라를 함께 설계하고 전진하는 역사적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세기의 역사에서 이처럼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직접적으로 정치를 바꾸는 것이 언제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정희 독재에 맞서 23일간 했던 단식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의 광장의 촛불지성과 과거 23일간의 단식은 민주주의의 복원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지금의 여당은 김영삼 대통령의 23일 단식을 기억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탄핵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국민의 준엄한 명령인 민주주의의 복원을 위한 탄핵의 대오에 새누리당이 함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은 것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조기 대선을 언제 하며 개헌을 언제 한다 하는 논쟁이 시작되는 순간 분열은 거침없이 우리를 엄습할 것입니다. 특히 야권의 분열은 87년 광장은 승리하고 대선에서 패배했던 아픔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당부터 모든 정략을 버리고 국민의 명령에 복종합시다. 이제 야당과 진보 세력은 탄핵과 퇴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같이 힘을 보태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혁명의 깃발을 올리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가 명예혁명의 시대를 개막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 의원들이 계속 필리버스터를 했는데요. 비슷한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 새로운 내용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민들의 준엄한 메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조금 긴 시간, 100시간 동안의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중복되더라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상임위원회가 보건복지위원회하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는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해주셨을 것이라고 보고 가급적 이 두 상임위, 즉 복지와 여성과 관련돼서 문제의 핵심은 박근혜다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짓말로 정철된 정치인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 따라다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원칙을 중시하는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이 수사는 박근혜라는 정치인을 다른 어떤 정치인과도 다르게 보이는 수사인데요. 계속 인용되었고 새누리당에서 계속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한동안 그 말을 믿었습니다. 원칙을 지킨다는 게 무엇입니까? 올곧고 공평무사하고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로 정철된 정치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실체를 이야기해주는 많은 사건이 있었고 또 고발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아니었으면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월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1차 담화를 했잖아요. 최순실은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일 뿐이다. 그리고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에 그쳤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이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럼 2차 담화가 11월 4일에 있었는데 그때도 이야기했죠. 내가 검찰 조사 성실히 이행하겠다. 또 특정 개인이 여러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니까 안타깝다.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는 자괴감이 든다. 이 얘기가 사실이었습니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9일 온 국민이 분노한 3차 담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라고 박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본인을 향한 탄핵안의 상정을 막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습니다. 이 3차에 걸친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차 담화 거짓말, 2차 담화 거짓말, 3차 담화 꼼수. 박 대통령의 거짓말은 또 있습니다. 왜 2013년 소위 정윤회 게이트를 고발한 박관천 전 경정의 문서 유출 사건이 있었죠. 이것을 박 대통령은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NLL 대화록이 유출됐을 때 중요한 사초가 증발한 전대모문의 일이기 때문에 국기를 흔들고 역사를 지우는 일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박 대통령이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문서 누출 사건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국기문란 사건 아닙니까? 박 대통령 국기문란이다라는 발언 전혀 없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역사교과서 문제 생겼을 때 정치인들이 역사를 재단하려고 하면 다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시정연설에서는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돼서도 안 된다. 앞으로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서 분열된 국론을 하나로 하고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주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어제는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은 이렇게 얘기한 원칙이 뒤바뀐 사례입니다. 개헌에 대해서도 2007년에 개헌을 얘기하는 대통령에게 참 나쁜 대통령이다. 대통령 눈에는 선거밖에 안 보이는가? 라고 박 대통령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개헌에 대한 대선 공약 이후에도 경제 위기를 앞세워서 개헌 논의를 지속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경제 위기를 풀어야지 염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 10월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갑자기 박 대통령 개헌을 주장을 합니다.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개헌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하겠다. 박 대통령은 상황에 따라서 개헌에 대한 자신의 입장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해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기업에 대한 사면도 2005년에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실세들의 부정을 봐주는 것이면 반대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16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지금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광복 72주년을 맞아서 국민들의 역량을 할 수 있도록 사면을 실시하고자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말을 바꿨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그렇게 새누리당에서 주장했듯이 원칙을 지키고 소신을 지키는 신뢰의 대통령입니까? 그렇지 않고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한 예는 찾아보면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박 대통령의 원칙을 지키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야기와 그것을 계속해서 앵무새처럼 되뇌었던 새누리당에게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제 복지와 관련돼서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라는 측면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당시 국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하기를 원했던 희망사항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회복, 복지 확대, 민심 통합 이런 거였죠.
이 중에 박 대통령은 하나도 해결을 못했습니다. 우선 경제회복과 관련돼서 이야기해 볼까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년이 되면 IMF 때보다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흔히 보수가 도덕성에는 문제가 있지만 경제는 유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증명한 대통령이 이명박과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역대 정부의 경제 성장률을 봐볼까요? 김대중 정부 5년 성장률이 5.2%입니다. 수치가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부가 4.3%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몇 퍼센트였을까요? 2.9%입니다. 5.2에서 4.3으로 내려가다가 다시 2.9%로 내려오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부터 16년까지 2.7에서 8% 역대 최하 수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보수가 경제를 잘합니까? 아니죠. 게다가 성장의 질을 보면 박근혜 정부 경제 성장에서 SOC건설이 2.53%입니다. 사실상 부동산, 건설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서는 전혀 성장을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동산 돈 풀기로 억지로 버티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도 그러다 보니까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 3년 만에 정부 재정 적자가 95조 4천억에 이릅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얼마나 있었을까요? 10조 9천억이었습니다. 여러분, 10조 9천억하고 95조 4천억 몇 배 차이 나는 거죠? 9배 차이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이 재정 적자가 계속될 건데 4대강 사업을 했던 이명박 정부와 비교해도 똑같은 재정 적자를 박근혜 정부가 지금 3년 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지금 2015년 현재 1166조를 돌파했습니다. 보수 정권 9년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겁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들의 삶이 더 피폐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자 감세라는 말 기억하시죠? 이명박 정부는 저소득층에, 박근혜 정부는 중산층의 세금을 부담을 늘렸습니다. 소득 양극화 극복하고 또 조세정의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늘리는 직접세 정책을 펼쳐야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오히려 담배세 올리면서 간접세 인상하는 소득 역진 정책을 해왔습니다.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5번째로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화문 촛불에 나오는 200만 국민들, 이런 소득 불평등이 심한 나라에서 그 고통을 참으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나오는 겁니다. 이 소득 불평등도 원래 노동부가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을 대상으로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만일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의 자료를 계산하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소득 불평등 국가로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 제가 첫 번째로 복지와 관련해서는 보수 정권, 특히 박근혜 정권이 우리 정부를 경제를 얼마나 망쳤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복지사업의 축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 아이 낳으면 다 키워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로 혜택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말짱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박근혜 의원이 2010년 12월 10일에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 공청회를 개최해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입법화합니다. 이걸 함으로 인해서 복지 철학을 가진 정치인이구나 박근혜 후보가, 이렇게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각인을 시켰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 본인이 내놓은 이 기본법을
복지 정책을 축소하는 주요한 근거로 사용을 했습니다. 기존의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복지사업 중에서 중앙정부가 하는 복지사업하고 유사한 것이 있다면 이 법을 근거로 없애고 축소했습니다. 실제로 2015년에 지방자치단체 유사 중복사업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1496개 사업 1조 원 규모의 복지사업 정비에 나섰는데요. 이 사업들에 대한 정부의 연구 용역 자료를 봐도 사실 중복되는 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중복이 안 돼도 중앙정부 복지사업과 비슷한 사업이면 정비하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요. 월 건강보험료가 10,000원 수준의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장수수당, 경로수당 없어졌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추가 지원 중단했고요. 장애 여성 출산 지원 사업 중단했습니다. 중앙정부의 이런 일방적인 정비용으로 인해서 한편 중단되었다가 지자체가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다시 요구해서 지원하고 이런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 갈등이 발생해서 여러 가지 결등 상황이 생겨났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2015년 12월 서울시가 청년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서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구 청년 중에 일부를 선발을 해서 매월 최소 사회 참여 활동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많은 19세, 20세 청년 중에 중위소득 60% 이하의 미취업자나 졸업 유예자들을 대상으로 한 3,000명 정도 선발을 해서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매월 50만 원의 활동보조비를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당초 이거를 서울시가 2016년 6월 대상자를 모집하고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보건복지부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계속 이 사업이 포퓰리즘이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한 거죠. 뭐 예를 들면 대상자 선정이 객관성이 없다라든지 공공재원으로 지원하면은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8월에 1기 청년 활동 지원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1차분만 50만 원을 발표와 동시에 지급했습니다. 복지부가 9시를 기해서 뭐를 했냐면 직권 취소 처분을 내렸어요. 근데 처분 전에 다행히 수당 지급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성남시 청년 배당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 9월에 경기도 성남시에서 처음으로 청년 수당 제도인 청년 배당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도 갈등이 많아서 경기도는 올 1월에 성남시 의회를 상대로 예산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항이고요. 그런데 이 성남시하고 25개 기초자치단체는 2015년 10월에 국무총리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지자체하고 중앙정부가 지금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시정명령을 발동하고 감독권한 행사 그런 것들을 인해서 지자체 자치권과 교부세 청구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와 지자체 간의 이런 갈등 속에서도 청년 배당에 대한 수혜자들의 호응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1분기에 대상자 11,300명 가운데서 1,574명이 이 배당금을 타갔고요. 2분기에는 11,160명 중에 1,451명, 거의 93.6%가 배당금을 타갔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기본소득 논의가 확대되는데 청년 배당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주목받고 보건복지부도 자신들도 이거하고 비슷한 정책을 입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되지만 청년들은 직장도 집도 결혼도 못하는 3포, 5포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 청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고자 지자체들이 스스로 정책을 만든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면서 도리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가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 정책을 정부에서 반대하면서 계속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정부가 반대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야당이 지자체 장으로 있는 곳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 이런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 내내 국민들의 복지는 관계없이 정략적으로, 정파적으로 야당이 주장을 하면 계속 반대하는 행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퓰리즘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국민연금이 도입되고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금 가입이 이루어진 게 2006년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요. 아직 연금 수급자들의 가입 기간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 현재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수급자 1인당 수급액이 2016년 현재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얼마일까요? 지금 국민연금 받으시는 수급자 1인당 수급액이 36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용돈연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 국민연금은 그걸 받아서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36만 원 받다 보니까 용돈연금인 것이죠.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이 2015년 현재 48.5%이기 때문에 노인 2명 중 1명은 빈곤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OECD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도 2.8배 이를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많은 노인들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폐지 수집하러 다니고 병주로 다니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일부 노인들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이런 어려운 자화상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노후 빈곤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대안 중에 하나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 여러분 너무 어려우시죠? 간단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아까 제가 36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1인당. 근데 이걸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수준인 65만 원 정도로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노후 빈곤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거하고 똑같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2008년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연금 급여액의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습니다.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 70%를 준다고 했다가 40%까지 내렸습니다. 어르신들은 70에서 80%가 최저생계비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했습니다. 저희는 지금 소득 대체율 50% 얘기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70에서 80% 이야기했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 돼야 된다고요. 근데 대통령이 딱 되시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소득 대체율 50% 인상에 대해서 만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세금 폭탄이 무려 1,702조 원이나 된다. 이렇게 위협하면서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하던 주장을 입장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는, 이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과 신뢰를 지키는 대통령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바로 선거 때 기억하시죠? 선명히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이 공약 때문에 노인 어르신들
박근혜 대통령 많이 찍었습니다. 많이 찍으셨죠? 요즘 제가 어떤 택시를 탔는데 그분이 65세셨어요. 어떤 분이 그 차를 타서 기사님 박근혜 대통령 찍으셨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노인들이 많이 찍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 아저씨가 사실 찍었습니다. 얘기하니까 그 손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당장 손가락을 부러뜨리세요. 제가 내리면서 손가락 부러뜨리겠습니다.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이 기사님이 아무 말도 못했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노인에게 20만 원 기초연금 지급하겠다고 노인분들 많이 찍으셨습니다. 근데 현재 기초연금 소득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하고 연계해서 똑같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차등 지급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문제가 연금과 관련해서 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국정조사에 대기업 총수들 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보셨죠? 저는 대기업 총수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긴 노년기를 맞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야 될 마지막 보루와 같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이 국민연금 관리 운영에서 굉장히 부도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사례가 재벌 대기업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을 동원해서 재벌가의 지배권을 불법적으로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정유라를 도와준 삼성이 최순실과 정유라 씨를 도운 목적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인데 바로 국민연금이 그 작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최순실 게이트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내용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주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 주식과 삼성전자를 가지려고 하면 제일모직을 통해서 그리고 삼성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로 다가가야 되는 그런 순환 출자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지배력 있는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력을 강화하고 삼성과의 3세 경영을 완성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으로 하여금 이 두 그룹, 즉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는 데 동의를 해주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의를 하면 국민연금이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은 손해가 발생한 걸 알면서도 합병을 도와준 것이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결정은 여러모로 불합리한 결정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합병 국민연금 내부 검토에서 1대 0.46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이게 1대 0.35로 합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이 과정에서 얼마나 손해를 봤을까요? 700억에서 4,900억 원을 손해를 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면 그 손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바로 연금을 들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들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손해를 보는 겁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이번 삼성의 그 합병을 손들어 줌으로 인해서 월 평균 36만 원을 받는 국민연금 수령자 1만 명이 적게는 1.6년, 길게는 11.2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이 손해액과 맞먹습니다. 손해액이 바로 그것입니다. 11.2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이렇게 처음에 이 합병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의결권 전문기관이 반대를 했습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 전문기관인 ISS 그리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모두 합병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찬성했습니다. 이게 비싼 자문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자문 의견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건데 이게 이중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일관성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검토가 있기 불과 한 달 전에 국민연금기금은 SK 그리고 SKCS의 합병안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한테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 의견대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은 이 전문위원회한테 검토 요청도 하지 않고 내부 투자위원회를 통해서 합병 찬성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 찬성을 결정한 투자위원회가 열리기 10일 전에 이 기금운용본부 내 인사이동이 있었고 투자위원회 새 멤버가 된 사람이 합병 찬성 의견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누구냐면 문영표 씨인데요. 이분이 메르스를 제대로 대응 못해서 많은 질타를 받았었죠. 여러분 우리 국민연금이 더 이상 손해를 안 보게 여러분들이 계속 눈을 부릅뜨고 국민연금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현재 국민연금 그걸 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문영표 씨입니다. 이름도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던 이 문영표 장관이 반대할 것을 두려워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전문위원에게 합병을 찬성해달라라고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결국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을 했고 최근 평가액으로 5,900억 원가량의 손실을 봤습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 자금인 동시에 우리나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적립금 544조의 거대 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투자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리한 투자를 함으로써 그 무리한 투자에 최순실, 정유라 씨가 삼성에게 특혜 받은 것 아니냐 이야기가 공경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이 정치권과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눈 똑바로 뜨십시오. 그리고 인터넷 통해서 늘 국민연금 기금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공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아니면 정치권과 재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게 돼서 우리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국민연금이 현재 재벌 기업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기금에 기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같은 일반 국민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운영은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감시해서 우리의 노후생활 자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보아야 하고 또 박근혜 정부에서 최순실 게이트는 국민연금까지 손을 뻗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특혜로 차움이나 김영재 의원 여러분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죠? 이 부분을 뭐 배곡주사, 태반주사, 감초주사 이런 주사제는 물론 마취제, 수면제, 탈모 치료제까지 이 시술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고 구글에서 영어로 한국 대통령을 검색하잖아요. 연관 검색어로 뭐가 뜨는지 아십니까? 최순실이 뜰까요? 아닙니다. 비아그라가 뜹니다. 정말 세계가 주목하는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대통령이죠. 제가 준비한 내용이 더 많은데 지금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이 의료 민영화 부분 차움병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조금 접고요. 여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죠? 준비된 여성 대통령 박근혜 이 구호를 기억하십니까?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 그리고 새누리당이 줄기차게 울거먹었던 구호가 바로 준비된 여성 대통령 박근혜였습니다. 실제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보다 여성 유권자들로부터 3.2% 더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이런 열렬한 지지로 소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고요. 그 당시 이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는 구호는 많은 소구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여성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준비된 여성 대통령으로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계는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여성 대통령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박근혜 대통령은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 여성 대통령, 더구나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고 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들의 그 상황을, 처지를 너무 몰랐습니다. 여러분 동일방직 사건 아시나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큰 여성 노동 사건입니다.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그 자료 기록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겠습니다. 2월 21일 5시 30분 출근하는 조합원들이, 이거는 이제 당시 동일방직 조합원인데 대부분이 여성 조합원이었습니다. 회사의 정문에 들어서자마자 노동조합 사무실 안에서는 때려 부수는 소리와 함께 여자 조합원들의 비명소리가 고요한 새벽 하늘을 뒤흔들었다. 40여 개의 투표함은, 이때 투표함은 뭐냐면 그 민주적인 노조를 만들어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투표를 하고 있었던 투표함입니다. 40여 개의 투표함은 몽둥이로 모조리 때려 부셔졌고 노동조합 사무실의 모든 기물은 전부 파괴되었으며 회사 측 조정을 받은 5, 6명의 남자들은 미리 준비한 방화수통에, 그러니까 물통이죠, 똥을 담아 가지고 와서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선거하러 들어오는 여자 조합원들에게 닥치는 대로 얼굴에 문대고 똥을 쳐발랐다. 그리고 금남의 지역인 여사 기숙사까지 쫓아가 똥을 담았던 통을 O 모양의 머리에 뒤집어 씌웠다. 이것을 보고 주변의 조합원들이 경찰 아저씨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 구경만 하고 있던 경찰은 야, 이 XX야, 입 닥쳐, 이따가 마를 거야 하면서 오히려 욕설만 퍼부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섭씨 40도의 잔업, 철야로 누렇게 뜬 10대, 20대 초반의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노예 같은 집단 합숙 노동을 견디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내건 조건은 그겁니다. 식사 시간 확보해달라, 남녀 이금차별 철폐해달라, 환풍기 설치해달라, 그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요구를 하면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할 때 박정희 정권은 공장을 폐쇄하고 경찰, 중앙정보를 동원해서 탄압했습니다. 이런 아버지 박정희의 노동 탄압과 독재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YH 사건, 동일방직, 원풍무방 사태의 핵심을 제대로 알기나 했을까요?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구속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5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20년 가까운 국회 재임 기간 동안 차별과 폭력, 저임금과 돌봄 노동에 고통받는 여성의 현실을 들여다보고 그들을 대변한 적 거의 없었습니다.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박근혜 대표는 절대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이유는 보통의 유권자들이 여성 정치인에게 바라는 덕목이 있습니다. 바로 소통 능력, 약자에 대한 감수성, 청량함, 정직함 같은 것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소통 능력 있습니까? 자기의 최측근하고도 독대 안 하는 대통령입니다. 그냥 박정희 이런 것들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박정희 대통령의 딸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소통 능력과 인권 감수성은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성계는 여성이라고 무조건 지지하지 않습니다. 왜 여성들이 여성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느냐는 비난을 감당하면서 저희는 표를 위해 여성을 악용하는 박근혜 후보를 반대했었습니다. 실제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여성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것을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내가 왜 여성 대통령이냐? 나 그런 말 쓰기 싫다.
근데 나중에 선거 전략 때문에 할 수 없이 여성 대통령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은 여성 대통령이라 잘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많은 분들이 박근혜 후보가 여성이라서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박정희의 딸이어서 찍은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대통령의 딸로서 공주놀이에만 익숙했는데 무슨 성평등 사회에 대한 비전을 준비를 했겠습니까? 어떤 선거 때도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는 여성 정책에 대한 비전을 논의하는 여성계 대통령 선거 토론회는 모두 나왔습니다. 하다못해 여성부를 없애려고 하는 이명박 대통령까지 그 토론에 나왔는데요. 박근혜 후보는 안 나왔습니다. 처음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윤창중 대변인 성추행 논란 시작됐죠.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주지검장 길거리 음란, 고등검찰청 검사 성추행 논란. 왜 자칭 준비된 여성 대통령의 충신들에게만 유독 성추행 범죄자가 많을까요? 젠더의식이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부장적 성차별 의식으로 무장된 권력 바라기들만, 부패 무능 공직자들만 권력의 중심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자칭 준비된 여성 대통령, 여성 정책 없었습니다. 4대학 근절 약속했지만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하겠다고 온 정부 부처가 요란하게 떠들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학교 전담 경찰관이 여고생을 농락하고 그 사건을 은폐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경찰청입니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 여성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입니다. 15년째 OECD 회원국 부동의 1위 남녀 임금 격차 해소 무관심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얘기하지만 1년에 한 번밖에 대통령이 회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였던 여성 고용 확대, 고용률 70%. 지금은 비정규직 천지고 남녀 임금차별 심화로 전락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여성 국무위원 현재 단 2명뿐입니다. 1에서 3급 고위 공무원 중에서 여성 비율 4.5%고요. 이것이 자칫 준비된 여성 대통령 박근혜의 여성 정책 성적표입니다. 더욱 분노하는 것은 친일 부녀 대통령, 일본 성노예 범죄마저 일본 정부에 면죄부를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혜리사, 박인숙, 김희정, 강은희, 박윤옥, 염동열 이 사람들의 공통점 눈치채셨습니까? 2014년 4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부정입학, 승부조작, 외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곧 강제 소환될 것이 확실시되는 정유라를 비호한 새누리당 의원들, 즉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들입니다. 이 중에서 현역 여성부 장관님도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밀어붙였고요. 가해국인 일본 정부에게 영원히 면죄부를 주는 12.28 합의를 최선의 결과로 주장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과 꼭 닮았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이었습니다. 한일 합의, 일본군 합의문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 돈 10억 엔에 일본군 위안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선언합니다. 최종적 및 불가역적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앞으로 다시는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요구할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마저 정부가 막아선 겁니다. 박근혜 정부에게 정부가 어떻게 인권과 여성을 거론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무늬만 민간이 화해치유재단을 통해서 10억 엔을 일방적으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해국 일본 정부는 우리는 돈을 줬으니까 소녀상도 철거해라.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능한 권력 때문에 전쟁토로 강제 연행돼서 일본군의 성노예가 되고 해방이 되고도 피해자이면서 평생을 숨죽여 살아온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준비된 여성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버지 박정희가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배상권을 철저히 차단했고
그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권리를 박탈했습니다. 부녀 대통령에 의해 철저히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잘 될 때는 박정희로 채팅창 받은 마음 같아서 더민주 모든 식구들에게 보약 지어드리고 싶어요. 권 의원님, 다음 얘기를 국민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권 의원님 목소리 예뻐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국민 여러분들께 보약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국회로 국회에도 어쩌면 하나의 지금 국회는 부질서다 생각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될 때는 박정희로, 위기 때만 여성으로 박 대통령은 허위 포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코드를 아주 교묘히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왜 그 셀프 감금 국정원 댓글녀 있죠. 국정원 댓글 달다가 걸려서 감금된 국정원 댓글녀한테 박정희 대통령이 여성 인권 운운했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만 인권이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여성을 외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4명 어린 학생들과 국민들이 세월호 안에서 죽어갔는데 그 시간 7시간의 종족을 감췄던 대통령이 그 7시간이 여성의 사생활하고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국민이 지켜야 할 대통령이면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보호해달라니요. 이거는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해야 될 시간입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304명의 죽음을 외면하고 갑자기 보호받아야 할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잘할 때는 박정희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위기에 몰리면 여성이라는 안 맞는 옷으로 포장을 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다시 속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촛불 집회에 나가보십시오. 여성들이 가장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여성들이 모든 국민은 법안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헌법을 믿으면서 차별의 벽을 넘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성이란 단어는 박근혜가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성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차별의 벽, 유리천정을 함께 깨줄 여성 리더로 기대하지 않고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성 대통령으로서 박근혜 후보가 잘하면 박정희의 딸이라서 잘한다고 할 것이고, 실패할 경우에는 여성이라서 실패했다고 낙인을 찍을 것이라고 이미 우려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벌써 당분간 여성 대통령은 나올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힐러리가 대통령이 안 된 이유가 박 대통령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을 여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 여성으로서의 미덕과 의식, 가치관이 없는 박근혜 때문에 여성 리더들이 지키려 했던 소통과 약자와 함께하는 감수성과 그런 것들의 가치가 땅에 떨어진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국민이 없었습니다. 여성도 없었습니다. 오직 박근혜 대통령의 권력 부역자들에게만 국가였고 인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성의식 없는 박근혜 정부, 허울뿐인 대통령은 발본색원해야 합니다. 그 첫 출발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가결이며 저희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저 권미혁은 최선을 다해서 탄핵 가결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